자, 13강입니다. 조공, 책봉 관계를 중심으로 교류하다. 그러니까 1단원에서는 전근대 역사를 선사시대부터 조선, 흥선대원군까지 쭉 봤다면 이제 2단원에서 주제별로 다시 전근대 역사를 탐구합니다. 그 중에 조선시대 이전까지의 외교 관계를 주로 볼 텐데 거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개념이 조공, 책봉 관계입니다. 교과서 60쪽이고요. 요 프린트 3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삼국이 중국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교류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공, 책봉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겠죠. 조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천하, 하늘 아래 이 세계의 중심부가 있고 그 주변부가 있는데 주변국이 황제에게 예물을 보내고 인사를 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이 중국에 지금 조공을 갖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책봉은 그 중심 국가였던 중국의 황제가 주변국 군주의 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실질적인, 직접적인 지배를 당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형식적인 외교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형식적 외교 관계를 통해서 중국은 스스로 주변국의 인사를 받는다, 주변국으로부터 섬김을 받는다라는 존재감을 내세울 수 있고 주변국인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저 천하의 중심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존재야 라고 하는 상호 이익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습니다. 자, 교과서 60쪽에 있는 자료인데 요거 암기해야 될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틀을 보시면 우리와 중국의 역사는 떼놓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삼국시대 쭉 보시면 중국에는 한나라 때부터 위진남북조 시기의 분열기가 있었고 그것을 통합한 이후에 당나라까지도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삼국이 지금 중국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이런 것을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되었다. 자, 2번 보시죠. 국제관계 다원합니다. 아까 오른쪽에 뭐가 있었냐면 439년도에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국도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었던 시기가 있고 통합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조로 분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당시에 삼국은 어떠했느냐? 첫 번째 고구려 보시면 중국의 남북조와 유연하게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대. 남조는 주로 한족 국가가 있었고요. 북조는 주로 유목민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프린트 오른쪽 날개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갖고 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다 보니 고구려 때는 이 중국의 남북조와 유연하게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고요. 특히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 때 되면 이렇게 남북조 모두와 교류를 하면서 당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장수왕 때 뭡니까? 바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지. 중국과의 관계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후방 걱정 없이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백제 보시면 주로 남조 지역의 사신을 파견했대. 한족의 전통적인 왕조였고요. 중국에 발달된 선진 문물을 수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무덤이에요. 자, 이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 스타일의 무덤,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 남조와 교류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면 가야와 외에도 전파를 했습니다. 자, 4번 신라 보시면 초기에는 중국으로 직접 가는 루트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를 통해서 문물을 수용하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중국과 직접 교류하게 되죠.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건 어떤 왕입니까? 진흥왕 때죠. 진흥왕 때 성왕과 함께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성왕을
공격해서 뒤통수 쳐서 한강을 다 뺏었죠. 그래서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당나라와 직접 교류하는 거점 당항성이라고 하는 곳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가야 철 생산품을 마한 왜 중국 군현에 수출했다. 그리고 가야의 토기는 왜 토기에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되고요. 삼국과 서역의 교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흔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서역인이 등장했다. 중앙아시아의 궁전벽화에 고구려의 사신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건 신라의 왕릉, 우리 경주에 가면 엄청난 무덤들이 있는데 주로 페르시아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잔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서역 세계와 교류했구나 라는 것을 추정합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삼국시대를 신라가 통일한 이후의 교류 관계를 보는 겁니다. 통일신라 보시면 자, 당나라와는 초기 나당 전쟁으로 인해서 긴장 관계였지만 이후에 계속 교류가 증대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나라의 유학생 혹은 승려가 많이 파견되고요. 당에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인 신라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특히 당나라의 유학을 떠났던 학생들은 당나라에서 외국인 대상 전용 과거 시험인 빈공과라고 하는 것에 응시를 하기도 했는데 이때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하곡현, 지금의 울산 지역인데 아라비아 상인이 왔다 갔다 하더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무역을 주도했던 청해진이라고 하는 것을 장보고가 설치하기도 했었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교과서 61쪽의 자료입니다. 해초라고 하는 승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유학생들과 승려가 많이 파견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해초라고 하는 인물은 중국을 넘어 인도까지 다녀왔던 인물입니다. 당나라에 갔던 신라 승려 해초는 결국 인도로 건너가서 불교 유적들을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오 천축국전이라는 5개의 천축국 다녀온 이야기, 5천축국 다녀온 썰푼다입니다. 그래서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발에 보시면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무왕 때는 당나라와 대립을 했고 그 이후 문왕 때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국제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당나라에 조공하고 당나라의 책봉을 받았지만 스스로 대내적으로는 황제국을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안이라든지 대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 대외교류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오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서도 상경성이 있고요. 각 지역으로 뻗는 도로가 쭉쭉쭉 개설이 됩니다. 거란도, 그리고 조공하는 조공도, 영주도, 신라도, 일본도 이런 5개의 도로가 형성되었다. 수도 상경을 중심으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국을 연결하는 것이죠. 또한 일본과의 교류도 있었는데 여러 가죽들, 약재들을 수출했고 비단, 황금 이런 것들을 수입했다. 이 정도 발에 음악이 알려졌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고려로 넘어가야겠죠. 고려. 자, 고려 시대의 핵심은 다원적인 국제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당시의 국제관계에서는 어느 한 나라가 강자의 위치를 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음 슬라이드에서 몽골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등장하고 이 몽골을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됩니다. 그것은 몽골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라고 하지만 고려 전기에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중국의 송나라, 혹은 그 뒤에 등장하는 여진족의 금나라 등등등 강국들이 등장했으나 어느 하나가 완벽하게 주도권을 갖지 못했어. 그래서 스스로를 이 세상의 천하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다원적 국제관계가 형성됐더라. 자, 1번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입니다. 특히 이곳은 10세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는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이 성장을 했고, 이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요였죠. 요. 그리고 이 요 나라는 발해를 멸망시켰습니다. 926년의 일이죠. 그리고 점차 세력을 확대했고요. 송나라와 지금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5대 19의 혼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당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 5대 19의 혼란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송나라가 지금 중국을 통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가 만주 지역에 있고, 중국에 송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한반도에 고려가 있었는데, 이 고려는 건국 초기 태조 왕건 시기부터 거란을 배척했고 중국 송나라와 교류를 했었지. 자, 대표적인 사례로 사실은 만부교 사건 이런 거 얘기 이미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란과 사실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거란과의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혹시 기억력이 좋은 학생은 1단원에 우리가 초기 대외관계를 다룰 때 거란의 3차례의 침략을 막아냈다 정도, 서희의 단판과 강감찬의 귀주대첩만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되고 넘어갔던 거 기억이 날 거야. 여기서 아주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거란은 옛 고구려의 땅을 내놓을 것과 송나라와 교류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소순영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죠. 자, 이때 1차 침략이야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더 이익을 얻었다라는 얘기야. 그러자 그 뒤에 강동 6주 반환을 요구하면서 다시 침략해왔대. 그래서 2차 침략, 3차 침략 있습니다. 그러다가 3차 침략 때 강감찬이 흥화진과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거란군을 무찌르죠. 요게 3차였습니다. 자, 그래서 거란의 침략을 막아낸 이후에 거란이 고려를 압도하지 못했고, 거란이 후방의 고려라는 존재 때문에 송나라를 또 압도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 세 개의 나라가 세력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다원적 국제질서입니다. 전쟁 이후 상황 보시면 고려는 그렇다고 해서 거란과 계속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평화를 유지했고요. 송나라와의 외교도 단교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나갔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고려, 송나라, 거란이 공존하는 국제질서가 확립되었다. 이것을 다원적 국제질서라고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난 교과서에선 많이 언급됐던 내용인데, 이 고려가 바다 동쪽의 세상에선 우리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해동천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세계관의 강자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황제국으로 표방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여진과의 관계. 여진족은 부족을 통합해서 금나라를 건국하고 거란을 멸망시켰습니다. 이후에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고려의 당시 집권자였던 이자겸이 이런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했었죠. 자, 물론 우리 배운 내용 뭐 있냐면 여진이 부족을 통합해서 금나라를 세우기 전에 여러 차례 침략을 해왔었고, 자, 윤관이 별무반이라는 것을 조직했다라든지, 그리고 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정벌해서 동북 구성을 확보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도 이미 다뤘습니다. 자, 요런 내용까지는 같이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 다음입니다. 고려가 다원적인 국제관계를 맺었다. 다음 내용. 그럼 대외교류는 어땠는가? 송나라, 거란, 여진, 일본과 당연히 교류를 했고요. 그 교역 창고로서 개경으로부터 쭉 바다로 나가면 병란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부터 예성강이라고 하는 강을 쭉 따라 나가면 바다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길목에 병란도라고 하는 항구가 발달했습니다.
국제무역항으로 굉장히 번성을 했고요. 심지어 이 병란도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방문하면서 이 고려라는 나라가 서역 세계에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고려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13세기가 되면 몽골이 지금 쳐들어오게 되면서 국제 질서가 변화하게 되죠. 13세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몽골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죠. 그래서 몽골을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었기 때문에 몽골 중심의 일원적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해동천하라고 해서 우리도 이 세계관, 바다 건너 동쪽 이 세계에서 최강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황제국을 표방했지만 이제 몽골에게 안 되잖아. 몽골의 부마국이 되면서 우리가 황제국을 표방하지 않게 되었죠. 자, 그래서 몽골과의 관계 이어서 보시면 오랜 전쟁 끝에 몽골과 강화를 체결하게 되었죠. 그리고 고려는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려의 왕자는 원나라에 가서 몇 년간 살면서 이 몽골의 공주와 결혼해야 됐죠. 그래서 고려가 부마국이 된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원 간섭기의 교류는 어때 했는가? 자, 동서 교역망이 안정되면서 교역이 활발해졌고요. 많은 외국인이 고려를 방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몽골의 스타일이 고려에 유행해 몽골풍이라든지 혹은 고려의 스타일이 몽골에도 전래돼 고려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했고요. 자, 이 시기에 또 다양한 농사법들이 적혀있는 책 농상지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목화를 재배하는 기술인 목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 더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원나라로부터 화약 제조 기술을 배운 최무선이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에 화포를 사용한 전술이 확대되면서 홍건적이라든지 외구의 침략을 막아낼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죠. 홍건적과 외구에 효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하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정리를 했고요. 우리 교과서 뒤쪽에 보면 주제탐구라고 해서 독자적 천하관을 표방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시대에 각 국가들이 중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이 세계의 나름의 최강자야 라고 하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첫 번째 고구려 광개토왕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교사용 교과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미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독자적 천하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은혜와 혜택이 황천에 흡족하되 황제의 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백잔과 신라는 예로부터 우리에게 속해 있는 예속된 사람들이었다라는 표현들 광개토 대왕릉비에 나와 있고요. 신라 신문학 때 내용 보면 당나라의 고종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 당나라의 황제가 신라에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 신라는 해외의 작은 나라로서 태종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해서 천자의 칭호를 참람하게 썼다. 이 태종은 무열왕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종이라는 표현은 황제국에서 주로 사용하던 것인데 왜 너희가 그런 표현을 쓰느냐라고 당나라가 꾸짖는 얘기죠. 그럴 만큼 신라에서는 독자적으로 이런 황제국을 표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발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 황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독자적 연호도 있었고요.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청주 지역에 용두사라고 하는 절터가 있는데 여기 절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시그니처 철당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깃발을 걸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거기 기록을 보면 광덕, 준풍 이런 연호를 사용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자, 연호를 사용했다는 건 스스로를 황제로서 인식했구나 라는 것, 그리고 나름의 독자적인 천하관, 세계관을 가졌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3강에서는 우리 삼국시대부터 조선 이전까지
고려시대까지의 독자적 천하관을 중심으로 쭉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조선시대의 대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